현재 한국의 움직임은 매우 저돌적이면서 주변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서방이 우방이므로 먼저 그들을 챙길 것이다, 그들은 선진국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전혀 뜻밖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한국과 가장 가깝게 협력을 하는 베트남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진단키트와 각종 관련용품 등 50만 달러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8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본무형 소독기 300대 10만 달러 상당을 1차로 전달했고, 이어 조만간 4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유전자 증폭 방식 진단키트를 현지로 수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아시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의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이 도움되길 바란다, 본무형 소독기에 이어 진단키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반면 방호복과 각종 장비 등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하자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 CJ, 현대차 등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 한인회 등 민간에서도 인도네시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도네시아 구하기에 들어간 한국은 많은 물량으로 다소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민간 협동으로 지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은 뭔가 한국의 움직임에서 다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고 삼성전자 등 무수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는 베트남이 전략적 관계에 맞지 않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과의 공식적인 세파를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이며, 베트남은 현 사태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낫다면서 초반부터 한국의 비행기도 돌려보내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만약 초반부터 한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을 수 있습니다만, 황당하게도 한국에 안 좋은 보도만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가까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에 쏟아지는 한국의 물량 세례가 뼈아픈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먼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태도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잘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제서야 베트남 총리는 한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삼성전자나 베트남의 각종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도 베트남의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베트남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태는 한국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베트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달라면서 베트남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국경이 없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베트남 국민 돕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는 한국에서처럼 얻기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지원하는 국가들의 순위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협력 등 한국에 도움을 준 국가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국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국의 움직임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전세계 GDP의 무려 4분의 1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까지 1천조 원이 넘는 가치의 회사 4개를 보유하고 있고, MIT,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공대까지 세계 대학 순위 1위부터 5위 중에서 4개가 미국 대학,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2천조 원에서 3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전 세계 자본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50가지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군사력 순위 파워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1위로 군사 동원 가능 인구가 무려 1억 4,487만 명, 헬리콥터 5,768대, 탱크 6,289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9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중국, 사우디,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 한국의 국방 예산을 모두 더해야 겨우 비슷한 수준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대통령, 리더가 누구로 바뀔 것인지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인데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는 모두의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하였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열린 공화당 첫 경선에서 트럼프의 득표율은 97.1%, 경쟁 후보로 나온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나 조 윌시는 기껏 해봐야 1%가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은 정말 엉망이었지만 공화당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역사상 가장 큰 재선 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기록을 보유하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록을 많은 차이로 눌렀다. 97%가 넘는 득표를 했다. Thank you 아이오와 라며 자신의 자랑을 트윗에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능력을 떠나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경쟁을 벌일 만큼 존재감이 큰 인물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공개된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시면 트럼프 재산의 20배, 66조 원을 보유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10개의 경선이 몰린 주죠. 슈퍼 화요일부터 참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아이오와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바이든 이 세 후보 중 한 명이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1위를 차지한 인물을 보시면 피트 부티지지, 무려 26.8%의 득표율로 유력했던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조셉 바이든을 압도적인 차로 눌렀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너무나 생소하죠. 그의 정확한 이름은 피터 폴 몽고베리 부티지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한 그는 로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와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해군 예비군에서 일하였는데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나가기도 할 만큼 용감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피터 부티지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의 시장 중에서 최연소 나이인 29세에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제32대 시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인구수 1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인데다가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크게 이름을 알릴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요. 왜 갑자기 미국인들은 올해 나이 38세인 이 남자 피트 부티지지에 열광하며 다음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피트 부티지지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2018년 체스턴 글래즈먼과 결혼식도 열었는데요. 만약 피트 부티지지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버락 오바마도 아이오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부티지지와 오바마 둘 다 연설의 천재라 불릴 만큼 스피치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부티지지가 당선될 경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까지 없애자는 협정입니다. 원래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TPP를 주도하였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 4일 만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TPP를 탈퇴하면서 일본이 홀로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이는 힘이 필요했고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의원이 TPP는 중국을 압박하는 최선의 카드라 전하자 트럼프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TPP 재가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맡겼다라 전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TPP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이 그동안 얼마나 퍼주기 외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죠. 2020년 1월 1일부터 일본은 8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과 식품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 혹은 대폭 줄이게 되었고 대신 일본 언론들은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를 지금은 못 낮췄지만 앞으로 미국이 낮춰줄 가능성이 생겼다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래의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일본의 야심일 뿐이라 말해 일본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주도권을 미국에 내줬다 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이 미국의 약점을 잡혀 굴복했다 강하게 비판하였고, 일본의 야당은 아베는 미국과 윈윈 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숫자로 설명을 해달라 라며 합의문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적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경선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피트 부티지지가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부티지지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TPP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를 보시면, 나는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등 내가 보고 싶은 조항들이 없다 라며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아베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부티지지는 지난해 1989년생 체스턴 글래즈먼과 공식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입니다. 일본의 한 자치구는 최초로 동성 커플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동성 결혼은 우리의 삶의 토대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을 바꿀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며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 성립된다 라는 일본 헌법 24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히라사 가츠에이 자민당 중의원은 LGBT 이런 사람들만 있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라 발언에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로 가츠에이 자민당 의원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뭉개버린 발언을 한 것이죠. 가츠에이 의원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도 LGBT 커플은 생산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초의 동성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피트 부티지지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는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죠.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은 동성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부티지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들도 한국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웍스에 따르면 부티지지 후보의 5가지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최소 25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트럼프와 반대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강력한 환경 친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높이겠다. 대한민국 정책 주간지 공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 현재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미래 핵심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태양열 에너지가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한화큐셀이 미국 최대 규모의 퍼스트 솔라를 포함해 중국의 텅웨이, JA솔라를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1위 태양광 셀 제조회사로 등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위인 한국의 한화큐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 해버렸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 독식을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화큐셀은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양 9기가와트의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셀 효율 세계 1위로 유럽의 태양광 리서치 회사 EUPD가 6년 연속으로 유럽 최고의 브랜드 모듈로 한국의 한화큐셀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